지금의 위기는, 지금의 상황은 빨리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예, 그렇죠. 사실 제가 예측을 했던 게 작년에 이제 6월 달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7, 8월에 예측을 해서 10월 달에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합리적 추론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생각은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크게 올지는 몰랐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면은 이제 사실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인플레이션은 부동산의 해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월세 가격을 무조건 올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월세 폭등하는 건 인플레이션 영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하여튼 실물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요. 어쩔 수가 없고요. 미국에서 이제 70년대 개입했던 거 보면은 뭐 끝장나게 올려요. 그때 기준금리 12%까지 올렸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 정도로 온다고 하면은 뭐 기준금리 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그래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올 건데 조금 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뭐 작년에 책을 쓸 때는 0.5였어요. 그래서 1%대하고 1.5, 2%대에 대해서 이제 예측 모형을 한 거죠. 근데 뭐 3%대는 예상도 못 했고요, 사실은. 예, 근데 2%대 했을 때 이제 대략 서울시가 평균적으로 13%에서 20% 정도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이 그 기준금리 올렸다고 그 다음날 가격이 꺾이는 건 아니에요. 마켓이 커렉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한 6개월이나 한 9개월 정도 후에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보면 대략 한 서울시 평균 한 7, 8%는 꺾였어요. 근데 앞으로 더 꺾일 거고요. 근데 만약에 3%까지 간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내려가겠죠. 더 내려가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제가 그 관련해서는 아직 3%대는 포캐스트 예측을 하지 않았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질지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하나의 모형으로 딱 설명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수요와 관련된 모형하고 공급하고 그리고 가격과 관련된 모형이 같이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이게 완전히 그 리니어하게 일직선적으로 뭐 2.0이 됐으니까 13에서 20, 그럼 3.0이 됐으면은 뭐 17에서 25 이게 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더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 게 우리나라는 사실 LTV, DTI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폭락이 올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본적으로 LTV가 80%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주택이 있으면 8억이 그 부채고 사실은 생애 첫 주택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 대출 보조를 해줘. 첫 번째 살 때는 어떤 사람들은 5% 갖고 사요. 그럼 5억짜리 주택 산다고 했을 때 2,50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자기들이 투자했던 자기 자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서 던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LTV가 뭐 50%, 60%, 15억 이상은 거의 돈을 안 내고 자기 현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현금으로 낸 사람들이 뭐 30억에 샀는데 옆집이 27억 됐다고 자기가 던지냐? 그럴 일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가격 하락이 앞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정체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팩트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미국식의 폭락, 2008년에 경험했던 폭락을 우리가 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서울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가격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거의 같이 가요. 수도권 거의 같이 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만 하더라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격이 오르다가 지역경제 안 좋아지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가격이 빠졌어요. 그리고 19년 말까지 가격이 빠졌어요. 그리고 2020년, 2021년에 가격이 약간 올랐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유동성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그렇고 대전,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대전하고 세종시는 거의 가격이 안 올라요. 2010년대 가격이 계속 일정했어요. 그건 대전 시민들도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는 어떤 게 있냐면은 대전 시민들 되게 재밌는 게 신규 단지 생기면 그걸로 몰려가서 살고 또 괜찮은 단지 가면 또 몰려가서 살아요.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좋은 곳. 좋은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0년, 2021년에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네. 그리고 광주하고 대구는 약간 다른 게 거기는 굉장히 인플레이션만큼 리니어하게 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쭉 오르다가 작년 정도에 약간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 부동산의 일반에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 부동산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광역시별로 완전히 파편화된 시장이고 수도권 따로 움직이고 충청권 따로 움직이고 경남권 따로 움직이고 대구, 광주가 따로 움직여요. 가격 패턴 완전히 다른데 다만 문제는 부울경하고 대전, 세종시에서 봤듯이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시장, 또 약간 정체했던 시장이 갑자기 올랐던 거는 이건 무조건 유동성 효과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잡히는 순간 이건 원상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하고 세종이 급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럼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보다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서울만큼 새로 대기 수요가 있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은 어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여기는 폴캐스팅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서운 것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재작년 합쳐서 한 80%가 올랐을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벌써 한 20% 꺾이고 있으니까 뭐 2019년 말까지 가격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하락폭은 좀 꽤 크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거는 마켓마다 좀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랑 엮인 데가 분당하고 수지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수지 같은 데는 그 강남 오르는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올라요. 시차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누적 상승률로 봤을 땐 분당은 강남권으로 같이 가요. 그러니까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의 각 권역의 대장구하고 대체 관계예요. 근데 다른 신도시들은 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남권만 보면은 강남 오르고 분당 오르고 이제 수지가 오르는 형식으로 가요. 근데 수지가 누적 상승률이 강남만큼 오르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승이 올라가는 시점은 다 달라요. 근데 하락 시점은 다 똑같아요.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모든 지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하락으로 반전했어요. 강남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올 3월, 4월 달에 인수위에서 규제 완화하고 세금 관련 메시지만 잘 안 나왔으면은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하락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1, 2월 하락했었고 3, 4월 약간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하락한 거고. 그리고 뭐 수도권 동부권에 있는 남양주,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격이 평평하다가 2010년대 작년하고 재작년에 올라갔던 거죠. 사실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다만 이제 이쪽에서 좀 특이한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세 군데인데 하나가 이제 분당하고요. 다른 데는 평촌이에요. 평촌은 양천구가 근처에 있는데요. 거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요. 다만 누적 상승률은 낮아요. 예. 네, 분당만큼은 아니고. 분당만큼은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신도시 중에 그 두 개가 좀 가격 변동성이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제 생각에는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유동성 효과가 커요.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심각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이거 책에 나올 얘기인데 너무 많이 풀면 안 되는데. 이게 거래량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대략 한 분기에 한 2만 건 거래돼요, 서울시가.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위기 때 4,208건 거래됐어요. 분기별로요. 네. 근데 올해 1분기에 3,400건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2008년 3분기보다 더 낮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 보면은 2008년 3분기, 4분기 안 좋다가 2009년에 그대로 회복해요. 그때는 이자율이
높은 상태에서 글로벌 위기가 터졌을 때 그 이명박 정부가 5% 기준금리를 2%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동산이 완전히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완전 반대예요. 지금 계속 올릴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1분기 때 3,400건, 2분기 때 약간 늘었어요. 4,700건. 근데 원래 겨울에 덜 사요. 봄에 더 사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계절 조정을 해보면 지금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고 이건 계속 갈 것 같아요. 기준금리 올리는 상황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절대로 지금의 위기는, 지금의 상황은 빨리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무조건 기다리고 그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 시점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의 종속적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언제 멈추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면 파는 분들도 비슷한가요? 이게 근데 이게 부동산은 단타가 안 되잖아요. 부동산은 무조건 장타예요. 그러니까 사는 시점에 본인이 장타하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7년이나 10년 기다릴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이클을 보면은 2010년 2010년 초반부터 2012년 12월까지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방하고 서울은 또 달라요. 저는 지금 무조건 서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쭉 떨어지고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올라요. 한 1년에 한 4%씩 올랐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2019년 사실 가격이 꺾일 듯한 조짐이 있었는데 2020년, 2021년에 유동성 되면서 같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2021년 상황이 없다고 하면은 3년 하락, 3년 정체, 4년 상승이에요. 그럼 이게 한 사이클을 도는데 한 10년이라고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또 이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제가 뭐 1년이라고 했는데 그 인플레이션 빨리 잡혀가지고 다시 금리를 낮춘다고 했을 때 뭐 시장 상황이 언제는 다시 돌아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2010년대하고 2020년대 초반의 대폭등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치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택을 산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뎌야 돼요. 가격은 떨어진 게 100% 확신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털고 뭐 제가 뭐 따르게 보다가 2, 3년 한 잡아봐야지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우선은 전세는 완전 잡혔어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가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폭등한 건 맞거든요. 근데 2021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단지들의 동일 평형대의 전세 가격을 보면 꺾이는 게 완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전세 가격이 2020년 임대차 3법 이후에 폭등을 하는 게 하나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갱신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낮은 가격에 하고, 근데 신규하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중 가격제가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중 가격제가 제도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멀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같이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이 괴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고 상황 자체가 여기서 약간 안 좋은 부분은 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한 사람이 다시 신규를 계약할 때는 그 사람들은 좀 높게 계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가격은 완전히 꺾였어요. 우선은 이게 임대차 3법 저는 당시에 반대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점이 너무 안 좋아서 반대한 것이고 임대차 3법의 법의 취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오랫동안 적정한 가격의 상승률을 막아줌으로써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효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부정적인 효과가 이제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가격이 안정세가 됐다고 하면은 임대차 3법의 법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과 상관없이 이건 지켜야 돼요. 이거를 변경하거나 폐기하면 정말 나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2년 동안 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갖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월세로 바뀌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고 전 세계 모든 도시 월세를 보세요. 다 지금 올랐다고 난리예요. 그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인 것이고 두 번째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걸 월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데이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봐서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 보면은 매매하고 월세로 나뉘어요. 월세 안에 전세, 반전세, 진짜 월세가 껴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전세, 반전세, 진짜 월세를 봤을 때 진짜 월세 비중은 10%밖에 안 돼요. 진짜 월세라고 한다. 진짜 월세라고 하는 건 압구정동 30평 5천에 200만 원짜리가 진짜 월세죠. 아, 네네. 네? 전세는 전세금이 아예 없는 거고 5억에 20만 원은 반전세죠. 그죠? 오히려 전세에서 반전세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다만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건 트렌드는 잡혀요. 근데 이것들이 뭐 반 이상 월세화 됐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굉장히 잘못된 데이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월세 대란 이런 거 말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월세를 계산할 때 있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마 대충 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세 빼고 다 월세로 본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5억짜리 20만 원은 반전세예요. 그거 월세로 볼 수가 없어요. 월세는 5천에 200이 월세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월세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제 생각에 그 월세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거는 이거는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전세나 반전세가 월세화 된다는 트렌드는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갭 투자가 가격을 올리는 것 중에 한몫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월세화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박원갑 선생님이 이번에 또 부동산 트렌드 관련된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그 책 좋지 않을까요? 아직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워낙 전문가시죠. 예. 왜냐면은 다른 책들은 막 어디 땅 사세요 하는 상보다는 좀 이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그냥 돈 많이 버는 법이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럼 왜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성공하기가 어려워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은 부동산이 사실은 처음에 엄청 많은 돈이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지식을 갖고 여기 땅 오르니까 사세요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 판단은 본인이 가서 여기랑 비슷한 데는 어디 있고, 낮에 갔더니 거긴 사람이 유동인구가 어떻게 있고, 가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여기는 지금 임대료가 이건데, 그게 알고 봤더니 작년보다 떨어졌어. 여기는 올랐어. 그리고 근데 땅값은 얼마야를 본인들이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막 들어간다. 특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이 좀 있면서. 예. 근데 사실은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스트릿 난리지기 때문에 발품 팔고 무조건 중개인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선 책도 많이 읽으시되, 예,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